각인하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각도기님이 좀 외부에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저 혼자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티키타카는 좀 없겠지만 좀 빠르게 정보 전달 위주로 오늘은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도 좋지 않았고 코스피도 2500이 다시 깨졌습니다. 2494포인트로 마감해서 0.8% 정도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8%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시총 상위를 많이 차지하는 2차전지왕 반도체 좀 모두 좋지 않았는데 특히 반도체가 오늘은 좀 급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지금 오른 섹터도 그래도 있는데요. 의료종밀 섹터가 2.5%나 급등을 했는데 SD 바이오센서가 10%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좀 폐렴이 굉장히 유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진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의약품 섹터가 두 번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광동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바이오노트, 녹십자, 부강약품 등등 오늘 바이오 의약품 섹터에서 좀 상승이 있었고요. 평소에 좀 하락장일 때 방어주 역할을 많이 했던 음식료 섹터도 오늘은 세 번째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했던 업종은 전기전자 섹터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7%, 4%대씩 하락을 했지만 하이닉스도 오늘 4% 하락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HBM 관련 연관해서 많이 올랐던 장비주나 기타 바이오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도 오늘은 좀 많이 급락을 했고 어떤 회사들은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던 업종들도 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은 2%나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운수창고 업종 해운주가 어제는 또 좋았고 많은 분들이 SCFI 지수가 아니라 BDI 지수 상승 때문에 올랐다라고 답글 달아주셔서 좀 첨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어제 올랐던 만큼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철강금속 섹터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 이온, 조일 알미늄 이런 회사들 좀 떨어지는 바람에 좀 하락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섬유의복 섹터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또 의류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류 섹터도 여전히 좀 재고가 많은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내부자 매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영지인들이 주식을 좀 매도해서 전일 엔비디아 주가도 한 3%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임원과 이사들이 11월 달에 37만 주 정도를 매도했거나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37만 주는 한 1.8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2천억이 넘는 금액이죠. 엔비디아 시총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이지만 내부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뭔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기보다는 차익 실현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시장에서 좀 우려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인정은 했습니다. 이 내부자 주식 매도가 SEC 규정에 근거해서 정해진 가격과 수량, 날짜에 이뤄진 것이다라고 내부자 매도가 맞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주주가 먼저 매도를 하고 사후에 공시를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는 좀 먼저 규정을 하고 공시를 하고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규정 변경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가 2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GPU 칩, AI 칩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HBM 관련돼서 주가가 꺾이지 않는 모습, 성장세를 계속 이어왔었는데요. 이렇게 경영진이 매도하면서 깊었던 믿음에 조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고평가라고 경영진들은 좀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물론 AI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겠지만 사실 멀티플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높아진 기대치만큼을 충족 못한다면 아무리 전년 대비 고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언제든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진들도 아마 이 매도를 했던 분들은 시장의 기대가 좀 많이 높아졌고 거기에 부합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좀 시장이 보는 것 같고요. 오늘 HBM 관련 장비주들 위주로 오늘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DIT, PSK홀딩스, STI, ISC, 유진테크, 프로텍,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까지 다 3%에서 11%까지 좀 골고루 반도체 쪽에서의 좀 하락세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좀 가장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 들어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일단 굉장히 좀 랠리가 있어가지고 9월 달, 10월 달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걸
다 되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한 만큼 좀 쉬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1.3%포인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는 2024년도 성장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기대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연준의 피벗 기대감, 이 금리를 올렸던 거를 도로 내릴 거다라는 피벗 기대감을 여러 번 반영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나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11월 달에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국채금리도 많이 고점 대비 떨어졌죠. 미국 국채금리도 5%를 넘어서 빌 에크먼이 의견을 바꿨었는데 지금은 4.2%, 4.23%대를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 10년물도 오늘 처음으로 3.5%대를 보고 있습니다. 3.59% 지금 기록 중이고 한국 3년물도 처음으로 3.4%대를 보고 있습니다. 3.49%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빠르게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11월 달에 좀 랠리를 겪은 만큼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대에 추가로 동참을 하기보다는 12월 달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좀 주의하라라는 이런 의견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좀 12월 달에 좀 하지 않을까.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매도 물량도 좀 꾸준히 현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도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TSMC와 애플과 엠코 테크놀로지, 이건 패키징 업체인데요. 이 세 군데에서 반도체 생태계 연합을 구축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삼성 파운드리에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으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패키징 업체 중에 이제 엠코는 세계 2위인데요.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 인근에 한 2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패키지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엠코는 TSMC가 생산한 이 애플 칩을 받아서 패키징을 할 예정인데요. TSMC가 그 전까지는 위탁 생산과 패키지 대부분 좀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엠코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좀 의존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위탁 생산 비즈니스에 더 TSMC가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삼성 파운드리에도 조금 위험 요인으로 시장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삼성 EUV 펠리클의 투과율이 90%에 좀 미달해서 직접 SNS텍과 FST라는 국내 업체에 지분 투자까지 삼성전자가 했었는데요. 각각 8%, 7%씩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밀어줬었는데 투과율이 생각보다 많이 성능이 좀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 업체인 미쓰이 제품을 쓴다라고 좀 밝혔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FST와 AD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급격하게 좀 변동성이 커졌고 뭐 하락폭은 종가에 많이 되돌렸습니다만은 시초가에 굉장히 많이 두 자릿수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나왔던 이 패키징 관련된 내용도 좀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SNS텍이 6% 하락했고요. FST도 어제는 마이너스 17% 갔다가 플러스 1%대로 끝났는데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 9%를 기록하면서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디자인 하우스 업체인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도 다 3에서 6% 사이로 오늘은 파운드리 밸류 체인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2의 SM 사태인가 싶을 정도로 경영권 문제로 다시 시작될런지 싶을 만한 소식이었는데요. 한국앤컴퍼니라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모회사, 이 회사의 MBK와 현재 2대 주주인 조현식 고문이죠. 조현식 고문이 같이 힘을 합쳐서 경영권 분쟁을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경영권 분쟁이 과거에도 좀 있어 왔는데요. 역사를 한번 보면 2020년도 6월에 조양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지분이 한 23.6% 정도 있었는데 이걸 전량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조현범 회장한테 블록딜 매각으로 몰아줬습니다. 여기서부터 경영권 분쟁이 좀 시작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장남이 있고 또 장녀도 있으니까 이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장녀인 조희원 이사장이 크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반격을 시도했지만 주총 대결에서는 뭐 감사위원 선임까지 이제 우호적으로 선임은 했지만 표 대결에서 뭐 의결권을 빼앗을 정도로 이렇게 경영권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 말에 장남이 경영에서 좀 물러나게 됐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조금 새로운 소식들이 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3년도 3월에 차남 이 블록딜로 매각받고 경영권을 전부 다 받았던 조현범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좀 구속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뀐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공개 매수 요 소식을 통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 공개 매수 공시를 보면요. 나머지 지분 시장에 도는 유통 물량 전부 다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한국행컴퍼니 지배 구조가 차남인 조현범 회장이 42% 갖고 있고,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19%, 장녀 조이원 이사장이 10%대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결국 차남 42%대 장남과 장녀 지분 한 30%가 지금 대결 구도로 있는 겁니다. 근데 장남과 장녀 이쪽에서 지금 MBK 파트너스와 협업을 해서 공개 매수를 2만 원에 하겠다라고 공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를 하면 최대 27%의 지분을 추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30%에서 27%를 더 가져가면 50%가 넘어가니까 기존의 대주주인 차남 지분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차남은 이대로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SM에서도 SM 사태 때에도 뭐 하이브와 이제 카카오가 서로 공개 매수를 막 내면서 가격을 높여왔듯이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좀 시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가 16,000원대인데 2만 원대 공개 매수가 나오면 보통 한 19,000원대에서 이제 거기까지 상승해서 주가가 거의 이제 천천히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2만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는 한국행컴퍼니가 상한가를 가서 21,850원을 기록을 해서 2만 원 공개 매수가 대비 1,850원이나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가를 넘겼으니 만약에 이 공개 매수 기간까지 이 주가가 2만 원 이상의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장내에서 파는 게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공개 매수 참여를 안 하겠죠. 그러면 공개 매수가 실패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차남은 경영권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뭐 그 사이에 만약에 2만 원을 다시 하회를 하거나 아니면 차남이 새롭게 공개 매수를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이런 공시가 나오면 또 SM 사태처럼 그렇게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걸 기대를 해서 현재 2만 원 넘게 종가가 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증권에서 관련된 유통업체 소식들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10월 달에 전체 유통업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4% 증가를 했는데요. 온라인이 12.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것도 예전에 20%대 성장보다 많이 둔화가 된 거네요.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0.5% 성장이 좀 그쳤습니다. 업태별로 보면은 백화점은 마이너스 2.6%, 그리고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4.1%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와 금리가 올해 들어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가 부담도 있고 또 기존에 좀 가계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불황에도 잘 나가던 명품도 꺾였습니다. 8월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로 좀 전환을 해서 8, 9, 10월 달 세 달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플러스를 기록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편의점이 6.8% 증가를 했고요. SSM 요게 3.1% 증가했습니다. 물론 점포당 성장률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점포 수가 계속 증가를 확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액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주들이 오늘은 4%씩 상승했습니다.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요 CU가 둘 다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의 해외 직구, 요거는 또 기존의 유통 섹터의 좀 성장 정체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해외 직구 시장이 22년도에는 5.3조 원 시장이었는데 23년도 들어서 6.5조 원으로 22%나 증가를 했고요. 특이했던 거는 중국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중에서 이 중국 비중이 22년도만 해도 28%였습니다. 30%가 안 됐는데 올해 3분기 기준은 50%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0%포인트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중국 직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최근에 우리도 뉴스도 많이 확인을 했었잖아요. 10월달 기준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온라인몰에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에도 제가 직접 쇼핑을 하면서 찍었던 주요 굉장히 놀랍고 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좀 띄워드렸었는데, 5일 무료 배송, 그리고 5일 내에 배송을 하고 무료 배송도 적용을 하고 무료 반품까지 하는 등 이렇게 과거에 막 한 달, 두 달 걸렸던 배송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되게 굉장히 좀 많이 단축을 됐고,
무료 반품하는 거는 또 쿠팡을 좀 굉장히 벤치마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성장세처럼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도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다이소가 또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 굉장히 저렴한 막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격대 비교하면 다이소도 사실 비슷한 저가 정책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이소도 여기에 좀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길 배송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온라인 공략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뭐 예전부터 온라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다이소 제품을 직접 가서는 사봤지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본 적은 좀 없는데요. 이제는 12월 중순부터는 평일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2길 배송을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저가 제품 그리고 온라인 경쟁이 굉장히 또 한층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전 제품 5,000원 이하로 좀 다이소는 판매를 하면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좀 기록을 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오프라인이 좀 급격하게 좀 둔화가 되고 온라인은 계속 성장하는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커머스까지 진출의 필요성은 계속 느껴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알리익스프레스의 대항마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좀 출혈 경쟁은 더 심화가 되겠죠. 그리고 플랫폼 업체, 이커머스 업체들은 마진이 좀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우리는 지금 이마트가 인수했던 G마켓이나 다른 여러 가지 승마켓이나 이런 이커머스들의 그 천억대 적자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웠던 업체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또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제품을 만드는 저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다 이제 공구나 이런 것들 막 2, 3천 원대 막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좀 중소기업도 상장사는 아니지만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도 좀 관련주가 있는데 KG 이니시스도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하면 KG 이니시스가 이제 신용카드 결제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니시스가 최근에 한 10% 넘게 좀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적 연계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중국 직구가 아까 6.5조 원 시장이라 말씀드렸는데 50% 하면 한 3.2조 원 정도 되죠. 근데 PG 수수료율이 1%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3조 2천억 정도 중에 PG 수수료율 1%도 안 되면 300억이 안 되는데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8%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업이익 대비 한 5% 수준밖에 기여를 안 하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론 테마성으로 좀 이니시스가 강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크게 실적으로 연계되거나 이렇게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현재까지만 봐선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리익스프레스 처리 물량의 수혜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올해 기준으로는 346만 박스 정도 처리를 했는데요. 3분기 들어서는 904만 박스로 이게 2분기 만에 26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도 신규 매출처가 확보되기 전에만 해도 이 타겟 PBR이 0.5배 이하로 좀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 매출처가 뚫리다 보니까 타겟 PBR 하단을 0.8배로 상향을 하면서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대한통운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랠리를 시작을 했는데 8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좀 많이 급등한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직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직구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해외 직구의 상품별 비중이 그 중에 가장 큰 게 의류와 패션 쪽입니다. 이쪽이 44%나 좀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류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가성비 소비가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럴수록 국내 의류 업체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내 의류 업체들 주가 추이를 보면은 오늘 오전 정도에 좀 캡처를 한 화면인데요. 최근 1년 주가 차트인데 굉장히 다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죠. 왼쪽에 FNF와 LF 그리고 한섬 이런 업체들도 신세계 인터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류 업체들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서울경제에서 보도가 나와서 한번 좀 직접적으로 좀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재고 자산만 보여주고 이제 매출액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재고가 늘어나고 있구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금 자세히 매출액과 같이 확인해 보면 더 좋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 증가만 보면 사실 FNF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9.6%나 늘어서 기사만 보면 FNF가 좀 제일 많이 좀 재고가 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매출액은 혼자 전년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11%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는 것만 가지고 F&F가 제일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영업을 잘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도 늘고 재고 자산도 늘어나는 건 사실 당연한 상황인데,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재고가 사실 판매하는 것 대비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F&F도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자산 증가율이 사실 더 크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재고 소진이 좀 더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의류업체들이 다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매출을 재고 자산으로 좀 나누면 재고 자산 회전율, 며칠이나 이 재고를 얼마나 빨리 회전을 시키는지, 얼마나 빨리 이제 재고를 매출로 소진을 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둘 다 이제 전년 2분기랑 올해 3분기 비교해 보면 뭐 적게 감소한 데는 회전율이 한 7% 감소했고요. 많이 감소한 데는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업체 모두 뭐 재고 자산 관리가 조금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목록이 아래로 갈수록 재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업체보다 재고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냉장고나 이런 완제품보다도 의류 같은 경우에는 철이 지날수록 이제 유행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한 철이 지나면 재고의 감가상각이 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더군다나 의류업체들은 재고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만큼 의류업체에 투자할 때는 재고 현황 파악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재고 악화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11월 초까지 이상고온 현상이 좀 있었다. 그래서 FW, 이 겨울철 판매 제품의 판매량이 좀 저조했고, 물가와 금리 상승, 이걸로 인한 소비 위축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 업체들은 좀 밝히고 있고, 실제로 의류와 신발 쪽 보면은 10월 달에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면서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8%가 최대 상승률이라고,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라고 하면 다소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30년 만에 최대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만큼 의류와 신발이 많이 가격이 안 오른 품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것도 좀 소비 축으로 연결된 영향이지 않을까 싶고, 저도 예전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00원짜리 자켓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 한 1년 넘게 잘 입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품질에 대한 이상도 크게 없는 것 같고, 국내에서 뭐 한 10만 원어치 주고 산 10만 원짜리 산 제품이랑 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 같아서, 점점 이런 가성비 소비가 최근에 이렇게 올해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 좀 활발해지면 더더군다나 좀 국내 의류업체들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44% 비중으로 굉장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의류와 패션 쪽이 아무래도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보여드렸던 4개 업체의 주가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업체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텐데, 그 전에 해결돼야 될 건 재고가 조금 소진되는 모습이 데이터로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몇 달 전부터 계속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현장의 소리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재고가 많이 소진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좀 의류업체 투자에도 나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최근에 좀 많이 한국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은 사실 인터넷에도 무료로 공개도 하고 하지만, 이 외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인터넷으로 다운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으로 뭐 첫 장 정도짜리만 짤로 막 공유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걸 또 악용해서 최근에 좀 위조한 리포트가 텔레그램을 좀 많이 돌면서 투자 의사결정에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이런 좀 사실 사기죠. 이런 사기 현황이 좀 있어서, 저도 좀 이런 건 처음 본 사례라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주의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포트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의 리포트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7월 10일 날 나온 것처럼 보이는 리포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추천 리포트 같죠. 제목만 보면 빨간 표시에는 2024년에 지구상에서 초과 성과를 낼 유일한 주식이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제목을 달았고, 목표가는 1,870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24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한 거고, 그런데 좀 희한한 점은 이제 파란 표시를 보면은 이렇게 좋게 제목을 달고 내용도 사실 굉장히 좋게 썼는데, 투자 의견은 수정을 안 했는지 언더웨이트로 되어 있고요. 경쟁사 비교들에는 보통 배터리 회사들의 밸류들이 이렇게 쭉 비교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 티커들이 사실 터키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은행들의 티커가 나열돼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완전 다른 리포트인데 뭐 제목이나 이런 몇 가지 목표가나 이런 것만 수정을 해가지고 마치 에코프로 BM을 엄청나게 추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조를 한 사례입니다. 요 리포트가 사실 뭐 에코프로 BM의 리포트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든지 이렇게 투자 판단을 이렇게 해칠 만한 의사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만한 이렇게 위조를 하는 사례는 뭐 사실 범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참 검증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를 그냥 처음 딱 짤로 봤다면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법한데 자세히 보아야지만 이렇게 검증이 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걸 소개시켜드리고 앞으로 그냥 언뜻 제목만 보고 넘기지 말고 좀 자세하게 좀 훑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은 다시 각도기님과 함께 둘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